이삿짐 차 돌리세요. 너 미쳤니? 너 미쳤니? 집 한 채 가지고 유나는. 지옥 같은 침범을 막기 위해 나는 오늘 내 소중한 성문을 굳게 닫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현관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어요. 쇠붙이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이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어요. 37회 길을 잃고 헤매던 제 인생이 드디어 도착한 종착역의 증표였으니까요. 엄마, 아빠, 나 드디어 왔어. 우리 집이야. 거실 한복판에 가장 먼저 부모님 영정 사진을 놓았어요. 사진 속 두 분은 환하게 웃고 계셨죠.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전전할 때도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지아나, 너만큼은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발 뻗고 자게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신 게 한이었을까요? 벽지를 쓰다듬어 보았어요. 보송보송하고 매끄러운 감촉.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편백향이 코끝을 스쳤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집은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종잣돈을 피땀 섞인 월급으로 불려 세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나의 성입니다. 나의 성은 그 누구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거실 창가로 스며드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2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신도시의 전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죠. 커피 잔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가 손가락 사이를 따스하게 채웠어요. 지아나, 커피 향 좋다. 일찍 일어났네? 민석 씨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어요. 다음 달이면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내 집에서 시작하는 신혼생활. 민석 씨는 몸만 오기로 했죠. 그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죠. 민석 씨, 우리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더 잘할게.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도 너 얼마나 기특해 하시는데. 혼자 힘으로 이 큰 집을 해왔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셔. 민석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체온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그날 아침의 공기는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행복은 너무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불안한 법인가 봅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 구경을 오겠다고 했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어요.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머 얘, 이게 다 뭐야? 여기가 거실이니 운동장이니?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대충 벗어 던지고 거실로 직진하셨어요. 시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리석 바닥을 후쳤죠. 언니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리석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비앙코네. 와, 우리 집 거실 3배는 되겠다. 그들은 감탄인지 품평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 침대에 털썩 앉아보더니 침구의 촉감을 확인하더군요. 지아나, 너 참 복도 많다. 이런 집에서 살 팔자고. 우리 아들이 너 하나는 참 잘 골랐어. 칭찬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내 집을 구경하는 손님이 아니라 새로 산 물건을 검수하는 주인 같은 태도였으니까요. 타인의 욕망은 때로 칭찬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듯 머물렀어요. 주방 싱크대 상판을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고 수전의 브랜드를 확인했죠.
지아나, 이 집은 학교도 가깝고 병원도 바로 앞이라며? 네, 어머니. 입지가 좋아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운이 좋았죠. 운이 좋긴. 내가 고생해서 산 집이지. 근데 말이다. 우리 지혜네 애들이 요새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걱정이다. 낡은 빌라에 사니까 공기가 안 좋은지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잔대. 신우이가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새언니. 애들 피부가 진물범벅이에요. 이런 새 아파트 살면 금방 나을 텐데. 부럽네요, 정말. 갑자기 갈비찜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어요. 민석 씨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죠.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가 무겁고 끈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어요. 민석 씨가 설거지하는 제 등 뒤로 다가왔죠. 지아나, 오늘 고생했어. 우리 어머니랑 지혜가 집이 너무 좋아서 좀 흥분했나 봐. 이해하지? 응, 좋게 봐주시니 다행이지. 근데 지혜 씨네 애들 아토피가 그렇게 심해? 그러게 말이야. 동생네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쓰이네. 그래도 어쩌겠어. 다 자기 팔자지. 민석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 끝에 걸린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민석 씨,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우리가 너무 큰 집에서 시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 마음도 좀 쓰이고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일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성벽에 미세한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나를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죠. 예, 지아나. 바쁘니? 어제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내가 밤새 잠을 못 잤어. 우리 손주 녀석들이 가려워서 울던 모습이 눈에 밟혀서. 그래서 말인데, 지아나. 너희는 아직 애도 없고 점잖니? 당분간만 집을 좀 바꿔 살면 어떻겠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네, 집을 바꿔 산다니요? 그래. 지혜네 빌라가 좁아도 둘이 살기엔 아늑해. 너희는 거기서 신혼 재미 보고 지혜네는 애들 건강해질 때까지만 여기 살게 하는 거지. 가족끼리 돕고 살면 얼마나 좋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당당함이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제안을 할 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부모님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만든 집인데.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신우이의 문자였죠. 새언니, 엄마한테 말씀 들었어요. 조카들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역시 우리 새언니가 최고야. 이삿날은 언니 편한 대로 맞출게요. 확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정된 일처럼 구는 태도. 소름이 돋았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 부모님의 일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례함은 침묵을 먹고 자란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석 씨를 붙잡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죠. 민석 씨, 어머니 전화 받았어? 지혜 씨랑 집을 바꾸라니 이게 말이 돼? 민석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아나,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 너도 어제 지혜네 애들 얘기 들었지? 2년만, 딱 2년만 양보해주면 안 될까? 양보? 민석 씨,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형편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 집이 그렇게 대수야?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해? 민석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어요.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하냐니. 이 집은 바로 나 자신인데 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성벽을 허물려는 남자를 나는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눕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어둠 속에서 집안의 가구들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누이의 문자, 그리고 민석 씨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저를 압박해왔죠. 정말 내가 속이 좁은 걸까?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걸까? 아니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요동쳤어요. 이건 사랑도 희생도 아니에요. 그저 약탈일 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앞에 섰어요. 굳게 닫힌 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그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 성벽을 두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제 평화로운 백성에서 서슬퍼런 수문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보람도 없이 아침은 잔인하게 밝았습니다. 침대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민석 씨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평소엔 그렇게나 선량해 보이던 눈매가 오늘따라 낯설기만 합니다. 어제 그가 내뱉은 말들이 가시가 되어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해? 그 말은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넣기 위한 덫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가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저는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탁 하고 들리고 나서야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시누이 지혜 씨의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확답도 안 했는데 이삿날을 맞추겠다니. 그 오만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대충 모자를 눌러쓰고 지혜 씨가 살고 있다는 빌라촌으로 향했어요. 신도시 아파트에서 차로 겨우 20분 거리.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제가 사는 곳과는 사뭇 달랐죠. 다닥다닥 붙은 낡은 건물들, 전선이 엉킨 좁은 골목. 지혜 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애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할 만큼 환경이 안 좋은 걸까? 마음 한구석엔 아주 작은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너무 박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 현관문이 열리고 두 여자가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지혜 씨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시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을 아주 살짝 내리자 그들의 목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고 들려왔어요. 엄마, 진짜 올케가 순순히 비켜줄까? 어제 민석 오빠 말로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래. 지혜 씨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짜증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매며 입술을 삐죽거렸죠. 아토피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아이들의 엄마치고는 안색이 너무 좋더군요. 걱정 마라. 걔가 부모 없이 커서 그런지 정의 굶주리네야. 우리 아들이 좀 몰아세우면 결국 항복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집, 원래 우리 민석이 집이나 다름없잖니?
결혼하면 다 공동 재산인 것을.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가락엔 제가 명절에 선물해드린 금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죠. 그들은 익숙하게 시어머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들의 뒤를 쫓았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있는 대형 가구 매장이었습니다. 가구 매장? 이 이른 아침에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매장 안 화려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마치 쇼핑을 즐기는 귀부인들처럼 여유로웠죠. 엄마, 이거 봐. 이 소파 우리 거실에 놓으면 딱이겠다. 그 아파트 거실이 워낙 넓어야지. 지혜 씨가 하얀 가죽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은 소파의 가죽을 탐욕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어요. 그녀는 점원을 불러 세우더니 안방 침대 세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신도시 그 아파트 안방에 들어갈 사이즈 맞지? 우리가 조만간 입주할 거라 미리 좀 보러 왔어. 점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매장 안을 휘젓고 다녔죠. 그들의 시선은 이미 제 집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확정 지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진열된 장식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가운 땀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나의 성역을 그들은 이미 분해해서 나눠 가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어요. 가구 매장 입구로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바로 민석 씨였습니다. 어머니, 지혜야. 벌써 와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출근한다던 남편이 제 등 뒤에서 제 성벽을 허물고 있던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민석 씨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시누이 지혜 씨는 오빠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떨었죠. 세 사람의 모습은 완벽하고 화목한 진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장 중앙에 놓인 커다란 식탁 둘레에 모여 앉았어요. 민석 씨의 손이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제 아파트의 도면이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애들 방으로 쓰면 돼. 지안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뒀으니까 조만간 짐 뺄 거야. 민석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명료했습니다. 어제 저와 다투던 그 망설임은 어디에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민석 씨의 손등을 토닥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 장하다. 계집애가 집 한 채 가졌다고 유세 부리는 꼴, 내 더는 못 보지.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들의 대화는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지안이, 계집애, 유세.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을 제공해야 하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민석 씨의 시선이 제가 숨어 있는 방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였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온 매장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어요. 여기서 튀어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입술이 나를 배신하는 모의를 하고
나를 지켜주겠다던 손이 내 집의 도면을 짚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의 댐처럼 제 안에 무언가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뭘 본 거지? 저 사람이 내가 평생을 약속한 남자가 맞아? 차 안의 공기는 희박해졌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질 수 없었어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들이 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깊게 이 음모를 꾸며왔는지 말입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키는 순간 사람의 눈빛은 비로소 투명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도시의 높은 건물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성벽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모님의 영정 사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무서워. 근데 나 이대로 안 당해.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건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의 성을 더럽히려는 자들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토록 평온했던 우리 집의 공기가 낯설게 일렁였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그 편백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비릿하고 서늘한 배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내가 일궈낸 이 공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 식탁, 작은 장식장 하나까지 내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제 이것들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탐나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민석 씨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격답게 책상 위가 늘 정갈했죠. 하지만 그 정갈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단순한 카드 명세서와 보험 약관들 뿐이었죠. 그러다 구석에 놓인 그의 낡은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민석 씨가 그럴 리 없잖아. 입술을 깨물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로 예정된 날짜였죠. 허무하게도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보인 건 메신저 창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 가장 최근의 대화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지안이 그의 요새 좀 예민한 것 같더라. 민석아, 내가 살살 달래서 도장부터 찍게 해라. 민석 걱정 마세요, 어머니. 결혼 전에는 다들 예민해요. 공동명의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기회 봐서 사인 받을게요. 지혜 오빠, 내 사채이자 독촉 장난 아니야. 이번 달에 꼭 해결해줘야 해. 그 집만 담보로 잡으면 다 해결된다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채? 담보? 글자들이 춤을 추듯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대화 목록을 위로 올렸습니다. 작년, 재작년.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죠.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불과 석 달 뒤의 대화였습니다. 민석 씨가 저에게 첫 고백을 하기도 전이었죠. 지혜 오빠, 그 여자 집 있대? 부모도 없고 모아둔 돈 꽤 된다며? 민석은 조사해보니까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됐더라. 결혼만 하면 그 집은 우리 거나 다름없어. 조금만 참아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다정함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때 그는
제 등 뒤에서 제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년, 아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철저히 연기를 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제 곁을 지키며 제 성벽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죠. 태블릿을 든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이 나눈 추악한 대화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민석 씨는 제가 부모님을 잃고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올 때 저를 안아주며 이제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위로가 사실은 제 성벽을 허물기 위한 달콤한 독약이었다니. 대화 내용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을 어떻게 불렸는지까지 세세하게 캐묻고 있었고, 신우이는 이미 제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지 계획까지 세워두었더군요. 그들에게 저는 인간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그들의 가세를 일으켜 세울 금고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증여계약서와 공동명의 변경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와 인장만 찍히면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는 서류였죠. 서류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민석 씨에게 임신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자랄 따뜻한 보금자리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는 그 보금자리를 통째로 삼킬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2년이야. 2년 동안 나를 속였어.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그건 분노였고 동시에 차가운 각성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가족이라는 환상이 사실은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지는 기분이 들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길을 걷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오직 저만이 무너진 세계의 잔해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와 함께 골랐던 커튼, 함께 채웠던 책장, 함께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오물처럼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지안아, 너한테 이 집은 나보다 더 중요해? 그가 어제 던졌던 질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을 자극해 제 눈을 가리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제가 집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저를 버렸을 겁니다. 아니, 제 집을 담보로 여동생의 빚을 갚고 나면 저는 껍데기만 남은 채 그들에게 버려졌겠죠. 저는 태블릿 PC를 끄고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습니다. 서류들도 흐트러짐 없이 봉투에 담아 넣었죠. 그리고 거실로 나와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제 손바닥에 닿는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오히려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뿐이었죠. 그들은 제 성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저는 이제 이 성벽을 더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 누구도, 특히 그들의 비루한 발자취가 이 신성한 땅을 밟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씨가 돌아온 모양입니다.
평소 같으면 달려가 그를 맞이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안아, 나왔어. 아직 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서늘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왔어, 민석 씨? 저녁 먹어야지. 저는 그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동자 속에는 이미 그를 향한 애정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전쟁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얼굴을 하고 시작되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가 짜놓은 판 위에서 제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연극을 시작하려 합니다. 민석 씨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말이 좀 심했지? 지안아,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지려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냈습니다. 알아. 민석 씨 마음.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려면 서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잖아. 제 말에 민석 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제가 드디어 설득당했다고 믿는 눈치였죠. 그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의존했습니다. 그래, 민석 씨. 기대해.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집이 당신들에게 어떤 지옥이 될지 보여줄 테니까. 배신의 깊이를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성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든 전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그 빛이 따스하게 느껴졌겠지만 오늘 제게는 전장을 비추는 조명처럼 서늘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정성껏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민석 씨가 좋아하는 메뉴죠. 칼로 전복을 얇게 점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칼날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이제는 분명해졌다고요. 지안아, 향 좋다. 역시 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민석 씨가 제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아냈습니다. 대신 저는 상냥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민석 씨, 어제 어머니 말씀 생각 많이 해봤어.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려면 내 고집만 피울 순 없겠더라고. 그의 눈에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그는 단번에 제 덫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역시 지안이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는 저를 사랑해서 기쁜 게 아니라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안도감에 웃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평화는 진실된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민석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제 봐두었던 그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공동명의 서류, 증여 계약서, 그리고 그가 숨겨둔 사채 관련 서류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렌즈에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그와 보냈던 인연의 시간이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보다 숫자가 감정보다 법리가 더 중요해요. 저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와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들이 내 집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그들의 육성으로 직접 기록할 작정이었습니다.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의 언어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신도시 법조타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상담실에서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 아파트는 완벽하게 의뢰인님의 고유 재산입니다. 파혼 시에도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그 어떤 위로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파혼 통보와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만약 강제로 짐을 들여놓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을 부르시고 즉시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법은 때로 가장 차가운 방패가 되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자에게만 그 힘을 빌려줍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제가 향한 곳은 보안 전문 업체였습니다. 저는 거액을 들여 현관 도어록을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외부에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철갑 같은 장치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면 이전 사용자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가요? 그럼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출입 기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도어록을 설치하는 동안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문은 허락된 사람만이 넘을 수 있는 성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 앞에서 당황하며 발을 구를 모습을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나의 영혼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누이 지혜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받기도 싫던 그 목소리가 오늘은 기다려지더군요. 새언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역시 언니는 통이 크다니까. 우리 애들이 언니 덕분에 좋은 공기 마시고 살게 됐네요. 그래요, 지혜 씨. 저도 결심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이삿짐은 언제쯤 보낼 생각이에요? 아유, 빠를수록 좋죠.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우리 남편이 트럭 빌려서 한꺼번에 옮기겠대요. 그녀의 들뜬 목소리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한다는 말은 역시나 거짓이었습니다. 배경으로 들리는 TV 소리와 지혜 씨의 웃음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죠. 토요일? 알겠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그날은 그들이 제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영원히 나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발밑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녁이 되어 민석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은근슬쩍 서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지아나, 구청에 서류 내려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필요해. 내일 나 출근할 때 좀 챙겨줄 수 있을까?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누를 때마다 뱀이 몸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혐오감이 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인감도장? 아, 내가 금고에 넣어뒀는데 비밀번호를 깜빡했네. 내일 아침에 찾아서 줄게. 서두를 거 없잖아. 민석 씨의 눈에 초조함이 스쳤지만 그는 곧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어차피 우리 가족들 사이인데 뭐가 급하겠어. 그의 거짓말이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 안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순진했던 지안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조차 속일 만큼 정교한 연기가 필요합니다. 민석 씨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가방을 뒤져찾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차 안에는 이미 신우인의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작은 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했구나. 내 허락도 없이 내 착오를,
내 공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 저는 그의 차 암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공카드를 끼워 넣었죠. 집으로 올라와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자 그가 어머니와 통화하며 저를 집해오는 기계 취급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개 조금만 더 구워 삶으면 돼. 결혼하고 나면 그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지혜 빚부터 갚자고. 그의 목소리는 녹음기 속에서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모여 배신의 지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부모님 영정 사진을 닦았습니다. 유리 액자에 비친 제 눈빛이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제 손이 액자의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가락이 매끄러운 유리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했고 액자 속 부모님의 미소는 마치 저를 응원하는 듯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작은 먼지조차 정지한 듯한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제 안의 연약함이 완전히 타버리고 남은 단단한 핵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준비됐어. 이 집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을 거야. 저는 부모님 사진 옆에 민석 씨와의 파온 통보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성벽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의 유일한 주인이자 가장 강력한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치기 전에 바다는 이토록 고요한 법일까요? 토요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풍경은 눈부시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영정 사진 앞에는 각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올렸죠. 거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커튼의 주름까지 매만졌습니다. 오늘 제 성역을 더럽히려 올 침입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깨끗한 준비였습니다. 민석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가 챙기는 가방 속에는 아마도 제 인감도장을 찍을 빈 서류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지안아, 오늘 지엔의 이삿짐 들어오는 거 도와주기로 한 거 안 잊었지? 내가 아래 내려가서 트럭 들어오나 보고 올게. 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어제 바꾼 도어록의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저에게만 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고 머릿속은 얼음처럼 투명해졌습니다. 오전 10시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민석 씨의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그 뒤로 커다란 이삿짐 트럭의 모습도 보였죠.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급한지 인터폰 렌즈 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지안아. 문 안 열고 뭐하니? 짐 들어온다니까.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고리는 걸어둔 채였죠. 좁은 문틈 사이로 당황한 그들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지안아,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고장 난 거야? 민석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들고 들어오려는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았죠. 어머니, 지혜 씨, 일단 들어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기사님들은 잠시만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아직 짐 들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 상황이 아니라니? 오늘 이사하기로 다 얘기 끝났잖니.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도 기세등등하게 거실로 직행했죠. 그들은 이미 이 집이 자신들의 영토인 양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례함은 언제나 당당함의 가면을 쓰고 우리 집 거실까지 침범합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차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그들 앞에 놓았죠.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보았고 시어머니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차 마실 시간이 어디 있니? 짐부터 빨리 드려야지. 오늘 손 없는 날이라 바쁘단 말이다. 어머니, 차부터 드세요. 속이 좀 따뜻해져야 제가 드릴 말씀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시누이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새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게. 혹시 마음 바뀐 거 아니죠? 우리 이미 빌라 집 다 비워주고 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요. 지혜 씨, 사채 빚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제 입에서 사채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찻잔을 들던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진실은 때로 가장 예리한 칼날보다 더 깊숙이 상대의 급소를 찌릅니다. 저는 식탁 위에 노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석 씨가 서재 깊숙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죠. 민석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민석 씨, 이 공동명의 신청서랑 증여계약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 여동생 빚을 갚아줄 금고가 필요했던 거야? 지안아,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그 만약이라는 게 내가 당신들 덫에 걸려 전 재산을 날리는 날을 말하는 거겠지. 저는 이어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 가구 배치까지 운운하며 저를 비웃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 그리고 저를 구워 삶으면 된다고 말하던 민석 씨의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배신의 증거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출 때 가짜 가족의 유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어떻게 가족이 될 사람들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적반하장이었죠.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가족이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성역을 헐값에 넘기려던 당신들이 가족인가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당신들 눈에는 제가 사람으로 보긴 했나요? 그저 돈줄로만 보였겠지.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아주머니래. 내가 부모 없이 커서 이 모양이지? 근본 없는 것들이라더니 딱 그 꼴이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부모님을 모욕하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 없는 게 죄인가요? 아니요. 자식 앞길 막으면서 남의 자식 피눈물 흘리게 하는 당신들이 죄인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차가울수록 더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새언니, 제발요. 저 지금 이 집 못 들이면 갈 곳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단 말이에요. 언니 좋잖아요. 돈 많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물에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겁한 눈물이었죠.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사정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 집은 당신들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민석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지안아,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이사부터 일단 하고. 민석 씨, 당신은 끝까지 이 집 걱정뿐이구나.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파혼이야.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역겨운 자네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부모님 영정 사진 옆에 화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난초 화분이었죠. 그래, 이 집이 그렇게 중요해? 죽은 사람 물건이나 끼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녀의 발이 화분을 향해 거칠게 날아왔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시어머니의 발끝이 화분의 도자기 표면에 닿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정교하게 빚어진 화분이 허공으로 솟구치며 하얀 흙과 난초의 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떨어진 도자기 파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잔인하게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기르시던 푸른 잎사귀가 거실 바닥에 맥없이 꺾여 나뒹구는 모습이 마치 제 심장이 으깨지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소리는 의외로 고요하고도 묵직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난초를 품에 안았습니다. 부모님의 미소가 담긴 액자 위에도 흙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방을 챙기며 콧방귀를 뀌더군요. 나간다, 나가. 독한 년. 너 어디 혼자 잘 사나 보자. 얘들아, 가자. 이런 재수 없는 집구석에 우리 애들 못 들인다. 그들은 당당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석 씨는 끝까지 제 눈을 피하며 비겁하게 그들의 뒤를 따랐죠. 아, 기사님들. 짐 다시 다 실으세요. 여기 이사 안 합니다. 신우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드디어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찻잔 3개와 찢어진 서류 더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흙더미 속에 앉아 부모님 사진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유리 액자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들였어. 내가 이 집을 더럽혔어.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신도시 5호 아파트인데요.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방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들이 제 성에 남긴 상처만큼 저는 그들에게 법이라는 가장 정교한 고통을 선사할 것입니다. 성주의 자비는 문을 열어줄 때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이삿짐 트럭과 그 뒤를 따르는 민석 씨의 차가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흙들을 청소기로 빨아들였습니다. 소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 집은 이제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진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순간 저는 비로소 가짜 인생에서 탈출할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귀를 먹먹하게 만들던 고성과 악에 바친 저주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낮게 깔린 기계음과 제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죠. 저는 한참 동안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느껴지는 대리석의 차가움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진 흙을 쓸어 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시던 그 난초는 이미 뿌리가 허옇게 드러나 비틀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녀린 뿌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지켰지.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손끝에 작은 상처가 났는지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선명한 붉은색을 보며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드디어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초저녁쯤 경찰들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깨진 화분의 잔해들이 증거가 되었죠. 의뢰하신 대로 접근 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면 즉시 연락하세요.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든든한 방패처럼 제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현관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최신형 도어록이 띠링 소리를 내며 완벽한 차단을 선언했죠. 그 소리가 그토록 경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문 너머의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닫힌 문은 때로 절망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자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석 씨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골랐던 옷들, 그가 서재에 두었던 책들, 그리고 욕실에 나란히 꽂혀있던 칫솔까지. 박스 대여섯 개면 충분하더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겨우 이 정도 부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허무했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하던 향수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끈적한 향기가 제 집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랐죠. 박스마다 테이프를 거칠게 붙였습니다. 찍 소리가 날 때마다 제 가슴 속의 미련도 함께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죠. 이건 당신의 몫이야. 당신의 탐욕과 함께 이 성 밖으로 나가줘. 저는 짐들을 현관 밖에 내놓고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그의 회사로, 그가 가장 수치스러워할 장소로 보내버렸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화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기르시던 것보다 훨씬 크고 튼튼한 난초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투박한 돌 화분도 함께 샀죠. 이 화분은 절대로 깨지지 않겠죠? 제 질문에 화원 주인은 의아한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망치로 치지 않는 이상 끄떡없을 겁니다. 아주 뿌리가 깊게 내리는 녀석으로 골라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새 화분을 놓았습니다. 흙을 가득 채우고 정성껏 물을 주었죠. 푸른 잎사귀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그 옆으로 옮겼습니다. 유리 액자에 묻은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자 사진 속 두 분의 미소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진짜 주인이 됐어. 이 집도 내 인생도.
심장 박동이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불안이 떠난 자리에 단단한 자존감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죠. 지안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우리 어머니가 무릎이라도 꿇으시겠대. 지혜는 지금 사채업자들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 내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의 목소리는 비굴하고도 비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불쌍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죠. 민석 씨, 당신들이 사람이라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니? 당신들이 망가뜨린 건 내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음엔 법정에서 보게 될 테니까. 저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영구히 차단했습니다. 단호한 거절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내리는 가장 따뜻한 처방전입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식사였죠. 가장 좋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짓고 싱싱한 채소를 무쳤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오로지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밥알의 질감이 이토록 고소했었나요?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전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나를 대접하는 법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입맛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진정한 독립은 내 식탁의 주권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창가로 다가가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죠. 25층 높이의 이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며 나를 지키는 가장 높은 망루가 되었죠. 창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주도, 민석 씨의 배신도, 신우이의 탐욕도 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제 손이 창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알루미늄의 감촉이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졌고 저는 그 견고함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허파 깊숙이 들어오는 깨끗한 공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제 안에 남은 찌꺼기들을 씻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안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거실 벽면에 걸린 시계 바늘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째깍거리는 그 소리는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민석 씨의 향기가 사라진 베개에서는 깨끗한 세제 냄새와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감자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제 손을 잡고 해주시던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안아, 너는 너를 지킬 힘이 있는 아이다. 너만의 성을 짓고 단단하게 살아가거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참 긴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상처들이 모여 지금의 단단한 성벽을 만들었으니까요. 폭풍우가 지난 뒤의 하늘은 언제나 더 맑고 높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로를 걸을 생각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요구에 쫓기지 않고 오직 내 발걸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예쁜 꽃 한 송이를 사서 식탁 위에 놓아야겠습니다. 내 집, 내 공간, 내 인생에 오직 아름다운 것들만 채워 넣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독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내 성벽 안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성의 유일한 주인이자 제 삶의 가장 용감한 지휘관입니다. 누구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 이 견고한 성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